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성장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 킹핀이라는 게 과연 우리 경제 성장에 있을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일자리부터 양극화 문제, 또 균형 발전 문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뭔가 하나를 때려서 그 나머지 9개의 핀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과연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저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저성장의 1차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이제 나라가 저성장이다 이러면은 뭐 정치에서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 또 뭐 하여간 주로 이제 정부 정치 쪽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가 1차 협력사가 한 800여 개 정도 되고, 이제 2차, 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은 한 5천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연간 한 400만 대 차를 생산을 하는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한 15,000개 정도 그 부품이나 원재료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직접 그 생산에 종사하는 인력만 보면 한 30만 명, 34만 명, 요 정도 이제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는 뭐 운송이라든지 또 정비, 뭐 판매 이런 쪽을 다 포함하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150만 명이 뭐 요즘은 핵가족이니까 한 2명 정도 가족이라고 보면, 부양 가족을 포함하면 한 300만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현대차와 기아차에 소속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300만의 이 우리 국민들이 지자체 장의 어떤 그 행정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은 5년마다 임기를 바꾸는 뭐 이 정부에 의해서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이 300만이라는 이 거대한 이 가족을 이끌고 있는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제일 위에 앵커 기업인 현대차가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오너가 하나니까 현대차와 기아차에 어떻게 보면은 정의선이라는 사람이 이 300만의 부족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5년 단임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부터 이렇게 쭉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성장에 빠져 있고 뭔가 아직도 이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그 1차 책임은 나는 오늘날 재벌 총수들이라고 봅니다. 정의선, 구강모, 최태원, 뭐 이재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이 소수 대기업의 오너 가문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사업의 향방에 따라서 그 밑으로 피라미드처럼 쭉 영향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경제의 현 주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이 사실은 지난 30년, 4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다 협력업체로 또는 주변 전후방으로 해서 서포트를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로 성장을 해 있죠. 그러면 경제의 주체로 어디 한 대를 때린다 이러면, 킹핀을 때린다 이러면 저는 지금 대기업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오너 가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의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의 물꼬도 방향을 튼다, 이렇게 이제 하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삶이라는 게 국제 사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이제 통상형 개방 경제니까. 그럼 이런 개방 경제의 사회 문제는 이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라는 맥락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국제 환경 변화라는 그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위치를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서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피크 코리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피크 코리아라는 거에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3만 불이 된 다음에 뭐 한 11년째 지금 뭐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함정이 우리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선진국 함정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우리 사회에서 여러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는 개발도상국이 이제 어떤 경제 성장 엔진을 장착을 해가지고 쭉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그 내수 시장의 한계에 다다르면은, 내수 시장이라는 게 무한정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동력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크다가 이제 내수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거기서 그 기업들도 성장이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남아에 보면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 소위 중진국에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내수 시장과 함께 같이 크다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지 못해서 거기서 정체된 거예요. 그게 중진국 함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진국 함정은 뭐냐면은 그 중진국 함정을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서 돌파를 한 겁니다. 왜? 글로벌 시장에서 내수의 이 좁은 시장을 벗어났으니까. 그게 이제 현대고 삼성이고 LG고 SK고 하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선진국 고소득 3만 불대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3만 불대로 올라온 거기서 지금 11년째 정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선진국 함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소득 국가에 진입한 이후에도 우리를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키워온 그 산업의 구도가 개발도상국들하고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진국을 지나서 선진국이 되면은 산업 구도가 여기하고 경쟁하지 않는 한 단계 위의 구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뭡니까? 중국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 팽창이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축하고 성숙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 커브를 이래 보면은 뭐든지 탄생하면은 성장 팽창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다시 이제 커브를 그리는 이제 그런 건데, 나라의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 다 지금 그럽니다. 야, 전환기다. 무슨 전환기냐? 개도국형 경제에서 선진형 경제로 옮겨가는 전환기다. 성장 팽창기에서 수축, 성숙 수축으로 있는 그 전환기다. 또 이걸 뭔가는 생산하고 축적하던 단계에서 생산하고 축적한 것을 잘 운용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면은 대학교 4학년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4학년이 끝나면 졸업을 거부하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더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장 단계가 끝났는데 계속 무슨 뭐 첨단 산업, 뭐 13대 무슨 산업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더 성장하려는 거예요. 선수가 전성기가 끝났는데 나이가 이제 30이 넘고 이러면 이제 더 젊은 청년들이 올라오는데 이 전성기가 끝났는데 계속 선수로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대학생이 대학교 졸업을 딱 하면 이제는 대학에서 공부했는 걸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공부만 하려고 하네? 아직도 성장하려고 하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은 무엇을 위해서 성장했는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지금 던져야 되고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킹핀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이 끝났다. 그래서 피크를 하잖아요. 피크 코리아는 성장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성장의 정점에서 이 성장의 정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에 축적한 우리의 경제 역량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최고조에 도달해 있는 역량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진이라 합니다. 한자로 앞선자 나아갈 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신흥 선진국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무슨 분야에서 선진할 거냐. 이걸 지금 찾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찾지는 않고 계속 지금 우리는 더 성장하려고 GDP 더 키우려고 이 새로운 길을 찾으면 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만이 축적된 이 독보적인 역량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이제 그 질문을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젠가 보니까 빌 게이츠가 무슨 칼럼을 하나 적었더라고요. 칼럼 하나 적었는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에서 세계 문제 해결사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양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지만, 워낙 이제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시는 양반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제가 가졌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한 40년 동안에 아주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압축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국제사회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우리가 보면 국제사회 한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한 3, 40개 되지 않습니까? 한 3, 40개 되는 그 나라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한 170개 정도 요 정도 되는 이제 여기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있고 저개발국이 있고 극빈국이 있고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선진국과 이 중진국 그 사이 이 경계 여기에 딱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은 경쟁하면은 아주 샌드위치가 되는 그런 위기의 포지션이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을 해가지고 남과 다른 역할을 하면은 아주 기회의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 보면 요 경계 위치에서 이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잣대가 선진국과 후발국이 다릅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국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높게 사요. 전통산업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높이 산다는 거죠. 근데 또 선진국은 대한민국이 그 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아주 경제적 상용화를 시키는데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경제적 상용화라는 것은 결국 뭐냐? 양산 기술과 시장 개발 역량을 아주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유리함을 살리지 못하고 양쪽 다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은 우리 후발국 중국 같은 나라하고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면서 경쟁하고 있고 또 미래 산업은 선진국들하고 말은 퍼스트 무버 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 이러면 이제 첨단 산업을 주로 떠오르는데 그 첨단 산업들이 우리만 하는 산업이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걸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바이오든 뭐든 우주항공이든 뭐든 양자든 뭐든 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유한 기술은 우리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후발국한 데서는 사업화를 시키지 못하고 또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우리 그런 경제적 상용화 역량은 활용을 못하고
이 소위 신기술이나 첨단 기술은 선진국하고 경쟁을, 또 추격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퍼스트 무버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그 퍼스트 무버도 아닌데. 그런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추격 전략이라는, 초격차 전략이라는, 즉, 우리가 후발국하고 벌이는 그런 전략은 이게 양산 전략이란 말입니다. 양산 규모의 전략. 우리 후발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그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국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첨단 기술이나 이런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은 업력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100년, 120년 동안 꾸준한 기초 연구가 바탕이 돼서 이제 그게 꼽히는 것들인데, 그 업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들하고 또 경쟁을 하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인 행보인가, 우리의 지금 국가 전략이.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사회는 한국이 패스트 팔로우였다.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라고 패스트 팔로우라는 거를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패스트 팔로우는 이 세상 모든 후발국은 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하죠. 그러나 모든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하는 나라가 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 성공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아주 독보적인 케이스죠. 그럼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는 거는, 빠른 추격자 전략이라는 거는 단순히 카피캣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상용화를 시키면서 가성비와 품질 경쟁을 벌이면서 그 기술의 범용화를 이끌면서 기술을 숙성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사회에서 원천 기술과 첨단 기술을 먼저 이 개발을 선도하는 것도 물론 이건 선진국의 한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축적되고 숙성돼서 완성된 기술을 전 세계 더 많은 나라에 알려가지고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국가가 그 기술을 널리 사용해서 국가 발전 시기를 그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도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만 기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난 40년간 50년 동안 축적해 있던 저위 기술, 중위 기술, 고위 기술, 이 기술이 다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용처만 찾는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양쪽 모두와 경쟁하는 포지션에서 이 양쪽 모두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이 브리징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브리징 역할이 뭘까라고 했는데, 참 제가 이 얘기를 제가 10년 전부터 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이 기술 브리징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쉽게 알 수 있게 할까? 그러다 갑자기 마스가가 터져 나온 거예요. 미국의 조선 재건 사업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아, 한국이 뭐 조선 산업이 망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저렇게 이 나라를 살리는 산업이 됐을까? 하고 지금 시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 미국이 안 가지고 있는 조선 산업이 있어? 저 선진국의 조선 산업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이렇게 기술 브리징을 할 수 있어? 지금 조선 산업을 해달라는 데가 미국만 있습니까? HD 현대가 지금 사우디에도 지금 조선소 짓고 있죠, 합작으로. 인도도 지금 요청을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 육성에다 요청하고 있죠. 베트남은 이미 조선소 합작 이미 하고 있죠.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다 한국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스가라는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다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브리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해주는 아주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 기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마스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스가가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고 제가 보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이 돈을 버는 방법은 국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상품 제조 수출이죠. 상품을 제조해서 팔아서 마진을 챙기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건설 쪽에서 이제 그 수주 경쟁형, 수주를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따서 돈을 버는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우리는 통상의 그 기본 포맷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스가가 그 두 가지 통상 포맷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자, 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배를 재건해주는, 조선 산업을 재건해주는 걸로 바뀌었죠. 상품 제조 수출이 그 나라의 그 선박 제조 수출이 그 나라의 선박 조선 산업 재건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게 수주가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중국하고 우리가 수주 경쟁을 해가지고 미국의 조선 재건 사업을 따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자국 시장이 상품 시장화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 그 나라의 일자리도 만들고 그 나라 산업도 살려주고 경제도 활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각 나라에다가 우리가 무슨 터키와 인도, 요즘 우리가 건설 사업이 해외 나가면 주로 경쟁자가 터키와 인도입니다. 터키, 인도와 같은 그런 아주 우리보다 그 경비, 원가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하고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스가와 같은 그 나라의 국가 아젠다를 기획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죠. 수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면서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마스가의 첫 번째 이제 의미다. 즉, 통상의 모델을 완전히 바꿨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부 창출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때까지는 물건을 팔고 또는 수주를 따가지고 공사비를 걷어들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조선소를 인수해가 투자를 해서 그 조선소를 재건해서 그 조선소가 이익이 나면 거기서 이득도 얻고, 또 그 조선소 주변을 또 같이 개발을 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개발 이익도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국부 창출의 모델이 일단 또 바뀌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마스가는 이제 한화가 중심이 돼서 이제 하지만 이제 현대도 이제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산업과 산업 간에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또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조선 산업 경쟁력을 올리려면 하나가 필리 조선소 하나만 달랑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조선소에 들어가는 기자재와 부품과 원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해서 할 수 있게끔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 생태계 수출인 거죠. 이때까지 선박이라는 단품을 수출했다가 생태계 자체를 수출하는 거고 한국의 제조업 자체를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수출이라는 거는 한 개 일개 기업이 하거나 일개 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국가 차원에서 산업 간, 기업 간 융합이 되는 진짜 팀 코리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스가가 기존에 우리가 이때까지 3, 40년 동안 해오던 통상의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스가를 구현하는 데는 저는 지금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주 굉장히 초보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가 제안했다기보다도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서류상으로 적어서 제안한 게 마스가 프로젝트예요. 미국 그대로 요구한 게, 미국이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 조선소 하나만 하지 말고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 당신네들 인력을 보내가지고 현지의 생산성도 올리고 또 현지 인력들도 양성해 달라.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이 요구했는 것을 담아가지고 했는 게 마스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마스가를 앞으로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마스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마스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그럼 이 마스가를 구현하는데 앞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한번 마스가가 앞으로 이제 25일 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가고 또 트럼프하고 얘기한 다음에 또 다른 마스가의 추가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될 텐데 이 발전되는 로드맵에 저는 세 가지 플랫폼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플랫폼이 한미 국제산단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기자재 수출 클러스터, 즉 생태계를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화 혼자만 나가서는 절대 안 되고 거제도나 울산에 있는 한화에 납품하고 있는 기자재 업들이 같이 나가게 될 거다. 또 그 같이 나가도록 정부가 뒤에서 넛질을 해줘야 된다. 또 같이 나가기 쉽게끔 미국 정부가 거기에다가 특별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기업이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랫폼이 경제 특구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평택을 보십시오. 평택이라는 게 평택 반도체 도시죠. 산업 도시 개념으로 보면 반도체 공장이 있고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고 그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도시가 만들어진 게 평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평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구 메리트를 많이 줬잖아요. 지금 우리도 뭐 여러 이제 지역마다 균형 발전을 한다 하면서 바이오 특구 만든다, 무슨 특구를 만들잖아요. 단기간에 기업들을 확 끌어들이려면 반드시 특구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미국 조선 산업을 재건을 하려면 단기간에 기자재 업체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투자가 집중이 돼야 되겠죠. 공장들이 모여야 되겠죠. 이렇게 모이게 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에서 현지에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메리트를 줘야 되겠죠. 무슨 관세상에 예를 들면 그 단지 내에서 수입하는 기자재는 무관세로 한다든지. 왜?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모든 부품을 100%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한 한 10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그 미국에서 건조되는 조선의 뭐 처음에는 뭐 40%의 부품을 갖다가 현지화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5년 후에는 뭐 70% 한다. 뭐 나중에 뭐 10년 후에는 100%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로드맵을 지금 만들 겁니다. 그게 사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라는 게 있어요.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게 지금 아마 그게 한 45%인가 50%까지 와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 그걸 갖다가 2030년까지인가를 뭐 70%까지 올린다는 게 있죠. 현지화한다는 그 내용이. 그걸 이제 원용해가지고 이 우리가 인수해 있는 우리가 조선 재건 사업을 벌이는 미국에다가 반드시 특구를 우리가 형성을 해서 비자도 우리가 특별 쿼터를 받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세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특구 그란트를 우리가 받아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특구화가 앞으로 될 거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걸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단기간에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또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이질 않아요. 아니 조선 산업이 다 미국을 갚으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일부 건주는 그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핵심 기자재와 마더 팩토리는 계속 유지하려면 서로 핵심 부품 간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허용이 돼야만 된다는. 근데 그걸 다 관세를 때려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조선 재건 사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 생태계와 미국의 조선 산업 생태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개념이에요. 글로벌 생태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저는 경제 특구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플랫폼이 산업도시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만든 데는 그 주 정부가 삼성 익스프레스웨이 이렇게 하고 또 SK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만든 데는 SK 블레바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줘요. LG 하이웨이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그 이름이 사실은 SK 시티가 되고 삼성 시티가 되고 한화 시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산업 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은 그 한 30여 개 국가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포항 철강 도시가 되고 거제 조선 도시가 되고 여천 여수의 그 석유화학 도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한 그 산업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조선소의 이 설비만 업그레이드 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 조선 경쟁력을 하는 이 후방 경쟁력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도로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재 공급이라든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백업이 돼야만
그 조선 산업이라는 게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요한 키 산업 주변은 산업 도시가 형성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산업 도시가 우리가 조선 산업을 재건한다는 것은 조선소를 짓는 게 아니라 조선 산업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산업을 건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선 산업 도시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조선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기자재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 가지고 하면 불과 한 4, 5년 사이에 인구가 3만 명, 5만 명 정도로 불어납니다. 그럼 이 3만 명, 5만 명 정도를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이걸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일어나잖아요. 학교도 늘려야죠. 쇼핑센터도 있어야죠. 주거도 만들어야죠. 병원도 만들어야죠. 도로도 만들어야죠. 그 모든 도시 인프라 수요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겁니다. 우리 일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산업 도시 하나를 만드는 거는 제주라는 조선이 들어가 있지만 건설이라는 도시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건설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건설업을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시라는 거는 모든 미래 기술의 총합체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미래 첨단 도시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수요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화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화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 수요가 있고, 또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도시 수요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뉴욕이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나라들이 선진국 도시라고 하지만 겉모양만 그렇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전부 다 과거 오래전부터 기형적으로 팽창된 도시지 처음부터 시스템적으로 설계돼 가지고 커온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처음부터 시스템적으로 설계돼서 확장되면은 도시 문제가 적죠. 그런 도시가 뭐냐? 대한민국의 1기, 2기, 3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 건설 그 디자이너들이 대한민국의 신도시의 시스템을 보면은 지하 밑바닥에 있는 시스템을 보면은 깜짝 놀라요. 그럼 앞으로의 도시들은 전부 다 미래 지향적인 첨단 도시로 바뀝니다. 그래야 UAM도 떠다니고 뭐도 하고 지금 다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 AI라든가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미래 기술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도시란 말이죠. 그럼 이 도시를 선점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미래 신기술의 상용화를 우리가 선점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냐? 저 선진국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점할 수 있는 이 시장은 전 세계의 신도시 수요,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제조, 건설이 뛰어나고 신도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걸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러면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자기 임기 중에 10개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텍사스가 우리나라 한 6, 7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공장, 삼성도 공장 들어가고 하는데 그 텍사스 넓은 땅에 땅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거기 이제 엘파소가 이제 그 멕시코 국경 쪽하고 불법 이민들이 제일 많이 넘어오고 한 데인데 그 국경 근처에다가 한 2천만 평 정도, 예를 들면 지금의 한 마산 정도 사이즈 되죠. 마산 그 정도 한 2천만 평 정도 되는 사이즈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죠. 지금 일본의 종합 상사들이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천만 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넓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 나대지잖아요. 땅값이 얼마나 싸겠습니까? 거기 우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그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을 하면은 거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같이 자리를 잡으면 인구가 3만 명, 5만 명 늘어나면서 그 텍사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주거 환경 시스템화된 도시를. 그러면은 텍사스에 3천만 명 정도 인구가 되지만 최소한 10% 부자들은 다 그리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개발 이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개발 이익이라는 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5, 6년 전부터 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의 주들이 그 성이죠. 성들이 우리한테 땅을 공짜로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20년 사업하다가 이제 인건비 올라가면 우리가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우리 빈털터리로 나온 거예요. 근데 땅값이 천진만 해도 얼마 올랐느냐? 제가 테레비 공장을 거기 운영을 했었는데 40배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 공장 철수할 때 뭐 했느냐? 한 20년간 번 돈에 거의 다 날아갔어요. 환경오염비 천진시에서 어마무지하게 친 거예요. 너 20년 사업하면서 환경오염비 내놔. 공장 옮겨가니까. 그 다음에 인민들 해고해야 되잖아요. 정리해고 비용 엄청나게 주고. 그럼 우리 간 겁니다. 거의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남은 이익은 거의 다 간 거예요. 그럼 누가 벌었어요? 천진시는 40배 땅값을 우리가 올려주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광유 수상은 등소평이가 처음으로 중국이 개방되면서 그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수조에다가 소주 공업단지를 만드는데 유상으로 한 거예요. 그걸 본 거지 벌써. 그 우리도 거기에 냉장고 공장을 짓고 들어갔었는데 그 땅값이 60배, 70배 오른 거예요. 응? 우리 저 대장동도 개발되면은 시공사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요? 아니면 시행사가 더 많이 가져가요? 이제 대한민국이 시행사가 될 때가 됐거든요. 그 제주라는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도시 사업이 대한민국한테는 제도약의 플랫폼이다. 그럼 이런 신도시를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이 제주 투자를 여기저기 전 세계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만 해도 대우는 대우 신도시 사업을 따로 해요. 하노이에서. 거기다가 LG는 또 뭐 하이퐁에다가 또 거대한 디스플레이 단지를 또 만들고 있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신도시가 필요한데. 그럼 이 두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묶어가지고 한다 이러면 이게 두 사업은 다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LG 디스플레이 공장 돌리다가 여기서 뭐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단데 어디 뭐 방글라데시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 신도시라는 도시의 성공 요인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야만 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장 엔진 자체가 장착이 안 돼 있는 도시잖아요. 주거 도시지. 우리 지금 1기, 2기, 3기 도시가 산업 도시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주거 도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입니까? 이라크에다가 비스마야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좁은 주거 단지를 지어 놓은들 수요가 안 생기네? 그러니까 반드시 도시가 이게 살아나려면, 성공을 하려면 인구를 유입시키는 산업, 즉 일감과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이게 땅값을 올리게 하고 그래야 이게 도시개발 이익을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했는 이 플랫폼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럼 이제 이걸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석유화학하고 철강이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5, 6년 전에 LCD를 다 공장을 문을 닫았어요. 삼성이 먼저 문 닫고, 그 다음에 LG도 LCD 디스플레이를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국이 지금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럼 지금 LG하고 삼성이 전부 다 텔레비를 아니 만들잖아요. 그 중국에서 LCD를 사오는 거예요. 텔레비는 아직도 거의 90% 이상이 LCD입니다. OLED는 아직도 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럼 그 거대 삼성전자만 해도 텔레비를 갖다 1년에 4,500만 대, 5,000만 대를 만드는데 그 4,500만 대 LCD를 전량을 다 수입을 하고 우리는 없으니까 걔들이 가격 올리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지금 두 회사 텔레비 사업은 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인도의 핸드폰 수요가 한 2억 5, 6천만 대가 돼요. 아직도. 그 다음에 지금 이 OLED를 장착한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LCD 수요가 널려 있습니다. 세계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LCD 기술을, 우리 LCD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은퇴했단 말입니다.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인도에 가면은 돈 줄 테니까 LCD 공장 만들어 달라는데 부지기수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LCD 기술을 전수를 하고 거기서 LCD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우게끔 만드는 거죠. 규모의 경제로. 그럼 거기서 우리가 현지에서 인도에서 우리가 지분도 좀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LCD 단가 더 싸게 경쟁력 있게 우리가 가져온다 이러면 우리 텔레비 사업도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석유화학과 철강도 우리가 그때 내세운 명분이 뭐였냐? LCD를 철수하면서 앞으로 OLED가 미래니까 OLED로 간다. 근데 OLED 물론 앞으로도 뭐 투자는 계속 하겠죠. 범용 제품이 그 사업의 70% 이상을 보통 점해요. 이 범용 제품의 물량이 뺏겨버리면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업은 다 여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고부가로 가는 것도 그게 거저됩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고부가가 나오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댑니까? 범용 제품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만 산업 전환 고부가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석유화학이 지금 어렵다고 저기 통폐합 해가지고 공장 문 닫고 철수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스페셜티 고부가 제품으로 가겠다. 저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 국내는 물론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이 물량, 이 범용 물량을 살려내야만 그 밑에 있는 생태계가 죽지 않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아니, 대기업들이 공장 문 닫고 해외에다 공장 지으면 그걸로 손 털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달려있는, 석화에 달려있는 지금 뭐 저기, 뭡니까? 그 LG 석유화학이다. 이런 업체에 그 2,000개, 3,000개 북업체들이 다 달려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뭐 롯데도 지금 인도네시아도 나왔는데 인도네시아도 나간다든지 파키스탄에도 석화가 있잖아요. 석화가 많습니다. 미국도 석화가 있어요. 그런 석화 공장에다가 우리가 그 물량을 갖다가 할당을 하면서 또 특히 이제 원재료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정유와 석화가 결합이 되는 추세니까 그러면 정유가 원래 나는데 원재료 가까이 시장 가까이 우리의 전통 중공업 산업을 전진 배치를 해서 그 나라의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세계 공급 능력 점유율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세계 공급 능력 점유율을 유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국내에서의 공급 능력 점유율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못하면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전부 양산 제조업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이 다 같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저 스위스 같은 제조업이라기보다 이는 첨단 지식 산업이죠. 그 다음에 뭐 명품 시계라든지 또는 파리, 프랑스의 명품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 산업이죠. 이 첨단 문화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공장에서 이익을 내는 양산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제조업이 이익이 두 군데서 나요. 하나는 공장에서 나는 게 있고 하나는 앞단에서 나는 거죠. 상품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브랜드 프리미엄 여기서 나는 이 이익은 무한대입니다. 공장은 원가 경쟁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제조업의 이익은 90%가 아직도 공장 운영 효율에서 나는 겁니다. 그럼 이 체제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러면 빨리 우리가 우리의 제조업을 갖다가 공동화를 우려해가지고 국내에다 묶어 하는 쇄국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마스가처럼 해외로 확장을 해가지고 세계 공급 능력 점유율을 올리고 우리 국내는 R&D 중심의 이 스마일 커브상의 밸류 체인의 양쪽 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급망 얘기를 하잖아요. 밸류 체인이 바뀐다 하는데 그게 제조업이 중심이잖아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현상이 있냐면 국내에서 제조업이라는 게 대기업을 앵커 기업을 해가지고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이렇게 피라미드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 수직 계열화가 사실은 지금 양극화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될 때는 같이 일감을 줘가지고 쫙 하면서 같이 이제 압축 성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모델이 이제 시효를 다하면서 빨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낙수 효과가 빨대 효과로 바뀌는 거죠. 즉 앵커 기업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원가 경쟁력 중국하고 싸우니까 원가 경쟁력을 쥐어짜기 위해서 그 코스트 압박 비용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그대로 글로벌하게 확장한 게 뭡니까? GVC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최고의 정점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있죠. 이게 다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부품 기지창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대한민국과 중국과 대만과 일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이, 왜 대한민국 생산성이 OECD 꼴찌냐? 우리가 영위하는 산업의 구조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이 밑바닥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생산성을 아무리 올리려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럼 우리가 미국 생산성의 2분의 1 좀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대기업의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30%밖에 안 되는 게 그런 이유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재성장을 위한 어떤 그 길이 마스가를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다. 베트남 마스가, 사우디 마스가, 이 마스가를 무한대로 복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민국의 산업도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평택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균형 발전을 한다 이러면 지금 저 부울경이 이제 침체가 된다고 하는데 저 부울경이 러스트 벨트화 되는 거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제조가 빠져나가서 공동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제조 중심의 산업 도시가 지식 기반의 R&D 중심의 산업 도시로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스트벨트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거기 있는 제조 물량이 빠져나가서 러스트벨트가 된 게 아니고 미국은 그 러스트벨트 내에 있는 그 전통 산업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내수 시장에 묻혀가지고 글로벌 경쟁을 도외시하다가 하나하나 수입 업체들한테 잡아먹히면서 그냥 하나하나 고사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장이 밖으로 나가서 공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내수로 치고 들어오면서 중국이 원가로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중소기업들이 하나 둘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 이익을 내가지고 법인세 내는 업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밑빠진 독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지방의 중소기업이 그 지방의 경제의 기반이 아니라 그 지방의 경제에 밑빠진 독이 돼. 그러니까 지금 급속도로 우리는 고사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정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책 자금으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더 죽기 전에 이 연결고리를 해외로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철강은 철강이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 산업 도시를 필리에다가 만든다 이러면 갑자기 그 우리 울산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들이 다 거기에서 새로운 일감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조선 관련 학교도 필요할 거고 뭐도 필요할 거고 뭐도 필요할 거고 그거 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일감을 새로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데가 만약에 30개, 40개를 갖다 우리가 글로벌하게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가 한 30개가 있었다. 베트남 하노이 같은 데가 한 30개가 전 세계에 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전통 산업들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울산의 그 조선 산업 도시를 아까 얘기했듯이 사우디도 지금 조선소를 하니까 사우디에도 조선 산업 도시를 하나 만들고 미국에도 하나 만들고 베트남에도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에도 하나 만들고 지금 아마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도 아마 또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하나 만들고 이러면 한 3, 4개 정도의 조선 산업 도시가 해외에 만들어지면 이 울산 조선 산업 도시는 그 3개의 자매 결연된 그 도시들을 수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코칭 일감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현장 일감이 있고 본사 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을 보면은 현장은 주로 지방에 있습니다. 사업 현장,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 서울에 이제 뭐가 있냐, 경기권에 이제 본사가 있단 말입니다. 본사는 본사 일감을 하죠. 즉, 이 현장을 지원하는 인사, 총무, 상품기획, R&D, 마케팅, 법률, 다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소위 지식 서비스 일감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에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제조 생산직이라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제조 생산직 일자리는 단순하니까 여기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본사 일감을 찾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지방에 있는 현장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코스트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동남아로 공장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감이 단순직인데도 불구하고 일감 자체가 줄어드니까 청년들이 일감을 찾아서 수도로 몰려오는 거죠. 이 수도에는 본사는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커지지? 사업장의 현장 일감이 줄어드는데 본사 일감은 현장 일감에 비례해서 커지거든요. 어디서 커지냐? 베트남에서 커지네? 말레이시아에서 커지네? 사우디에서 커지네? 현장 일감이. 왜? 거기 공장이 다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본사 일감이 점점 늘어나죠. 지금 한 최근 10년간에 각 주요 회사들의 본사 인력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건 다 지식 서비스 일자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요 구조를, 즉, 수도와 지방의 요 관계, 본사와 현장 관계를 글로벌로 확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산업 수도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통째로 산업 수도가 되고, 한반도 밖은 거대한 글로벌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무슨 대졸 인력이 무슨 300만이, 그냥 쉬었음으로 나오고 미스매칭이 전 세계 1위고 하는 그 일자리 문제가 지금 이 지식 서비스 일자리로 옮겨가라는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국가 전체의 틀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칸이 이제 무력으로 이제 막 영토를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무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LCD라든지 석화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전통 산업들, 중국에 밀리고 있는, 그다음에 국내에서 고사하고 있는 이런 전통 산업의 업종과 기술들을 가진 베이비 부모들, 지금 은퇴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시 재소환을 해서 이거를 징기스칸이 했듯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대한민국의 제조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생태계로 확장을 해버리면 그런 도시, 산업 도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들이 점점이 생겨나면 대한민국은 우리 여기 애기평의 원장님이신 임춘택 원장님이 비전으로 제시하신 게 세계 포용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 참 그거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걸 조금 표현을 좀 바꿔서 K제국이 일어난다. 팍스코리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의 피크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축적해왔던 이 역량을 운용을 해가지고 더 새로운 성장 경로를 기술 브리징이라고 그랬죠. 그런 마스가 같은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신성장 경로를 뚫는다면 피크 코리아가 아니라 팍스 코리아나 K제국화 시대가 열린다.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걸 이제 우리 임 원장님은 세계 포용국가연합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로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책에 관련된 내용을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달래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 안 됩니까? 나는